들어갑니다. 1문단, 철학자 로베르토 에스포지토는 근대 주권을 일종의 면역장치로 보았다. 그럼 앞으로 근대 주권이라는 개념을 면역장치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주겠네요. 면역이라는 의미인 임무니타스는 라틴어 무누스가 어원이다. 임무니타스는 개인을 타인과 묶는 구체적 의무나 책임을 의미하는 무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무누스에 일시적 혹은 확정적 면제를 뜻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이때 임무니타스와 무누스는 서로 대조적인 단어가 되는 거네요. 말 그대로 무누스에 앞에 IM이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이 둘의 관계와 같은 거죠. 앞에 IM이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반대 뜻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이때 무누스라는 게 개인을 타인과 묶는 구체적인 의무나 책임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연히 임무니타스라는 것은 개인을 타인과 묶지 않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네요. 즉 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했던 말 계속 반복. 즉 고대 로마에서 임무니타스는 타인에 대한 의무나 특정 법의 적용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괜찮을까요? 무누스가 타인과 개인을 묶는 의무나 책임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니까요. 당연히 그와 반대되는 임무니타스는 그러한 의무나 특정 법의 적용,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누스의 기원을 둔 또 다른 개념으로 코무니타스가 있다. 코무니타스는 의무나 증여를 위해 타자와 함께 묶이는 것으로 임무니타스와 대립된다 라고 했으니까요. 코무니타스 계속해서 세모 표시로 구별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이때 코무니타스는 오히려 의무나 증여를 위해서 타자와 함께 묶이는 것을 가리키더라. 당연히 그러한 의무로부터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는 임무니타스와는 대조되는 단어다.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겠네요. 임무니타스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코무니타스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것을 박탈하는 바에 대한 방어와 저항으로 나타나며, 끊어갈게요.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임무니타스와 코무니타스는 서로 대조되는 것이다. 이때 코무니타스가요, 의무나 증여를 위해 타자와 함께 묶이는 것이었으니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게 코무니타스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즉 임무니타스는 이 코무니타스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것을 박탈하는 것, 타자와 함께 묶이는 게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니까 네가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나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다는 표현 자체가 나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동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공동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것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저항을 하는 게 임무니타스에 해당한다. 결국 같은 말 반복. 의무나 특정 법의 적용을 받아서 개인의 권리가 제한받는 것을 면제받고 싶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의미는 같지만 표현만 달라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충분.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외부의 힘을 막아내는 개인의 경계를 구축한다. 이때 말하는 외부의 힘이라는 건 자기 개인을 억압하려고 하는 공동체라는 어떠한 명목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니까 너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어 라고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임무니타스는 나는 개인이니까 개인으로서 공동체에 저항하여 지켜야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경계를 구축한다. 개인과 공동체는 다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또한 타인과의 묶임에서 면제된 자율적 개인의 임무니타스는 코무니타스인 공동체의 부정과 결여라는 의미로 제시되기도 한다. 했던 말이죠. 결국 임무니타스는 자율적 개인 스스로를 보호하는 걸 중시하는 거고요. 코무니타스, 즉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을 부정하는 거고 그것을 빼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원적 의미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원에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 어원적 의미에서 보듯이 면역은 타자와 경계를 설정하는 법적 정치적 차원의 문제이다. 개인이 여기에 있고 공동체라는 말은 내가 아닌 타인, 타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 공동체 내에서 가해지는 억압, 제한을 개인이 방어하고 저항하는 것, 결국 타자와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에스포지토는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주권과 면역의 연관성을 밝히고 근대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1문단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예측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론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계약론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주권과 면역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예요. 1문단부터 근대 주권을 일종의 면역장치로 보는 게 에스포지토였으니까. 이렇게 주권과 면역의 연관성을요,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일단 찾아볼 거고요. 그 뒤에 근대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가지 내용이 앞으로 이어질 거고, 에스포지토 입장에서는 면역 장치에 해당하는 근대 주권이라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부정적인 대상이 되는 거네요. 이 문단, 홉스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이며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타자를 죽여도 상관없는 본래의 권리인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론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어느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적혀있는 거 가볍게만 체크할게요. 일단 홉스가 얘기한 자연 상태, 태초의 원초적인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는 본래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리가 자연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성이라는 것을 앞세웠습니다. 에스포지토에 따르면 홉스가 말하는 이성은 일종의 면역체계로, 홉스는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를 일종의 자연적 면역체계로서 이성을 지닌 존재로 가정하고 이성을 통해 외부 행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한다. 즉, 여기까지 정리.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스스로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성이란 걸 인간이 활용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기제가 이성이니까 이 이성도요, 자연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활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이성이 일종의 자연적 면역체계가 된다. 자연적 면역체계로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유기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가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연적 면역체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성이죠. 이 이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기존 체계인 개별적 이성은 2차적인 면역장치로 대체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권이다. 정리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 문단에서 읽어야 하는 내용, 이 문단에서 찾아야 하는 내용은 결국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주권과 면역을 어떻게 연관지었느냐가 되는 거고요. 원래 개인이 가지고 있던 개개인의 이성이 있어요. 이 이성 자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적 면역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적 면역체계라는 게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이성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2차적인 면역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권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주권을 사용해서 스스로를 뭐 한다는 얘기? 외부 행위자로부터 보호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주권이란 게 결국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라는 권리가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2차적인 면역 장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3문단.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근대 국가의 형성은 개인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절대 권력을 지닌 주권자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이때의 주권자 마찬가지 개인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2차적인 면역장치에 해당하는 거죠. 계속해서 개인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권을 만들어낸 것이다. 홉스가 보기에 개인은 사회성을 타고나지 않았으며, 부정표현 체크, 개인 하나하나는 사회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절대적 주권의 조건 하에서 원자적 개인으로서 자율성을 실행할 수 있다. 연결 지어주세요. 개인은 사회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이 갖추어졌다 하는 조건 하에서 그저 원자적 개인으로서 자율성을 실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뭉쳐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각자 따로따로 하나하나의 원자적인 존재로서 하나의 주권자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대의 주권은 내부적으로는
개인들이 공동체의 원자적 일원으로 살게 하고 따로따로 살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타자들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이질적 요소의 유입을 막으면서 인공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그게 그야말로 근대의 주권 국가가 하는 역할이니까요. 내부적으로는 그 안에서 원자적 개인으로서 자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거고, 외부적으로는 우리나라 이 국경, 이 주권 국가의 영토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이외에 있는 타자들과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한 다음에 이 이외의 이질적 요소가 함부로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는 면역화 과정에서 유기체가 외부 미생물의 위험에 노출될 때 항체가 형성되는 생의학적 자기방어 시스템과 유사하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우리 몸이 면역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 바이러스 같은 아이들이 침투가 되면 그것에 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내서 이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바이러스 같은 애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근대의 주권이다. 이렇게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과 생의학적 차원에서 유기체가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스포지토는 주권을 일종의 면역장치로 본 것이다. 까지 주권이 어째서 면역장치의 일종으로 해석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던 거예요. 4문단, 근대의 주권 개념이 면역 패러다임으로 기능함에 따라 외부의 타자성과 이질성은 점차 위협적인 것이 되며 개인의 삶과 사회의 삶을 방어하고 수호하는 것이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립 근거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기능이 지속되면 결국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는 뉘앙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삶을 방어하고 수호하는 것, 거기에 너무 매몰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포지토는 홉스를 비롯한 서양의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 타자와 이질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여 내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만 면역을 이해함으로써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질성을 지닌 생명만 보존하고 이질성을 배제하는 생명을 통제하는 정치를 작동하게 하여 전쟁에서 벌어지는 대량 학살과 같은 죽음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흐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주권 자체가 주권 안에 있는 존재들을 보호하는 데에만 매몰되다 보면 당연히 그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와 관련된 의식이 흐릿해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전쟁을 통해서 대량 학살이 벌어질 때 그런 것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많은 목숨이 사라지지만 걔네는 타자니까 상관없어. 우리와는 이질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단지 우리 주권국가 안에 있는 우리와 동질적인 존재들만 보호하면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성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외부의 힘을 막아내는 경계를 고수하려는 조치가 있는데 이거는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결국 주권의 개념을 가리키는 거죠. 외부의 힘을 막아내는 경계가 있어서 그 경계를 고수, 철저하게 지키려는, 유지하려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서 그런데 이때 외부와의 경계를 이렇게 철저하게 고수하는 목적이 불확실성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조치가 원래의 환경이나 자신의 구성 성분을 이물질로 인식하는 과잉 면역이라는 현상을 유발해서요. 이러한 과잉 면역으로 작동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의 생명력을 잃게 만든다고 보았다. 계속해서 주권, 근대 주권 개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주권 내에 있는 동질적인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 모든 불확실성을 없애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과해지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환경이나 원래 자신 속에 있던 구성 성분조차도 이물질로 인식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가 안에서도 다양한 개성을 지닌 인물들이 있을 테니까 그 동질적인 사람들 사이에 약간만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이 사람을 우리는 또다시 배격하게 된다. 획일화하려고 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야말로 과하게 면역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공동체가 생명력을 잃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공동체의 생명력이 잃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잠깐 앞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적혀 있었던 전쟁에서 벌어지는 대량 학살과 같은 죽음을 정당화한다라는 것은 주권 국가 외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고 구별해 주실 수도 있겠네요. 정리, 4문단은 근대의 주권 개념이 유발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설명하는 문단이었어요. 근대 주권 국가 개념 자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극에 달하게 되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것은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하게 된다. 그게 외부적으로는 나와 다른 사람을 대량 학살하는 이런 현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권 내부에서도 이질적인 요소들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원래 동질적, 이질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 주권 국가 내부에 있는 존재마저 이질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는 과잉 면역 시스템이 작동해서 공동체 자체가 생명력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비판을 한 거였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5문단 에스포지토는 근대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위해 임무니타스와 연관된 무누스의 다른 의미인 도눔에 주목한다. 이 도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위에서 벌어졌던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도눔은 선물이라는 의미이지만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일종의 증여로 다른 이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선물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에스포지토는 증여로서의 무누스라는 측면에서 면역 메커니즘의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낸다. 생의학적 차원에서 면역을 위한 항체의 활성화는 신체에 항원세포를 주입하면서 이루어지는데, 끊어갈게요. 신체에 항원세포가 주입이 되고 나면 생의학적 차원에서 항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항원, 말 그대로 저항의 원인이 되는 어떠한 나쁜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오면 그 들어온 이후에 면역을 위해서 항체, 그것에 저항하는 어떠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이질적인 항원세포에 예방적으로 감염되어 1차적으로 생명의 힘이 약화된다. 표현 자체가 1차적으로 생명의 힘이 약화된다 했으니까요. 그 뒤에 2차적, 3차적 과정이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넘버링 할게요. 일단 신체에 항원,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물질이 들어오면 항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실행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이질적인 항원세포에 예방적으로 감염되어 1차적으로 생명의 힘이 약화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일단 이질적인 어떠한 세포가 들어오면요, 얘한테 감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감염이 되고, 이때 감염이 항체가 활성화될 때까지의 과정이라서요, 예방적인 감염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감염이라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명의 힘 자체는 잠시 약화되기는 할 거예요. 이에 따라 신체는 연약한 상태에 이르나, 하지만 항원세포와의 생산적 결합으로 생명은 활력을 찾고 생성을 거듭한다. 요렇게 두 가지 단계로 이어지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질적인 성격의 다른 세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염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생명의 힘이 약화될 거예요. 하지만 그 항원세포에 저항하기 위한 항체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항원세포와의 생산적인 결합을 통해 항체가 활성화될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생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생성을 다시 거듭하게 되는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네요. 면역 메커니즘에서의 이러한 보호 전략은 이질적인 것과의 전면적인 대립이 아니라, 부정표현 체크, 전면적으로 대립하겠다, 배척하겠다라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우회와 중화의 전략이다. 돌아가는 전략이고요. 두 개가 합쳐지면서 중화하는 전략인 거예요. 단순히 이질적인 거 싫어가 아니고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이 이어지는 거니까. 이는 이질적인 것에 자신을 개방하는 감염을 동반하며 기존의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정표현 체크, 기존의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과의 생산적 결합으로 생명을 생성하는 것이다.
결국 앞에서 했던 1번, 2번 과정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질적인 것을 그저 배척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질적인 것에 자기 스스로를 개방해야 한다. 그게 감염이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생명의 힘이 약화될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자신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이질적인 것과의 생산적인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생명을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면역 메커니즘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생명을 생성해내는 데 있다. 6문단. 근대의 주권 개념이 면역의 기능을 외부의 것을 차단하는 역할에 한정했다면 에스포지토는 면역을 인간 생명 탄생의 원동력으로 본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에스포지토가 비판했던 토마스 홉스의 근대의 주권 개념은 면역이란 게 단순히 외부의 것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배척하는 것에 불과했었잖아요. 그에 비해 에스포지토는 그 이질적인 것에 자기 자신을 개방해서 최종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생성하는 걸 면역으로 봤으니까 에스포지토의 입장에서 면역이란 건 생명 탄생의 원동력이 된다. 자기 보호의 면역계를 지닌 모체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태아에 자신의 면역계를 개방하고 공존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다. 즉, 이때 태아가요, 자기 자신과 이질적인 것이 되는 거고요. 그 태아에게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감염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그것과의 공존, 생산적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증여라는 무누스의 역량을 지닌 면역이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을 통해 작동하며 차이를 생성함으로써 살게 하는 것이다. 이는 나라는 경계를 새롭게 사유하게 하며 생명의 경계지음의 근거인 동일성을 문제 삼고 그 경계지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지문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다른 표현을 통해서 반복했을 뿐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거였어요. 근대 주권이 가지고 있는 면역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동질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모든 이질적인 것은 배척하는 거였거든요. 그에 비해 에스포지토가 얘기하는 면역은 동질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질적인 것에 자기 스스로를 개방해서 그것과 생산적으로 결합하여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게 면역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 주권, 옛날에 주권 개념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과 타자 사이의 경계라는 이 편협한 시각을 에스포지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던 거예요.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주권 개념과 관련한 서로 다른 학자의 이론을 절충하고 있다. 두 학자의 이론을 절충한 적은 없으니까 X. 2번, 주권 개념과 관련한 이론을 둘러싼 학자들의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주권 개념과 관련한 이론으로서 사회계약론이 언급되긴 했지만 그것을 둘러싼 여러 학자들의 상반된 평가를 제시한 적은 없죠. 3번, 주권 개념과 관련한 이론, 사회계약론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본 적이 없죠. 특정한 이론의 변화 과정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4번, 주권 개념과 관련한 이론에 대해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4번이 맞는 말이네요. 5번, 주권 개념과 관련한 이론의 적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를 제시한 적은 없죠. 2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타인에 대한 의무나 특정 법의 적용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는 임무니타스는 코무니타스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맞는 말이었고요. 1문단부터 언급되어 있었죠. 이때 코무니타스가 의무나 증여를 위해서 타자와 함께 묶이는 것을 의미했으니까 의무나 증여를 위해 타자와 묶인다라는 이 표현이 그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는 임무니타스와는 대조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임무니타스가 코무니타스의 부정과 결여를 의미한다라는 언급이 1문단에 적혀 있었죠. 2번, 임무니타스와 연관된 라틴어 무누스의 다른 의미인 도눔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선물을 주는 일종의 증여를 의미한다 라는 내용이 5문단에 적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눔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근대 주권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었죠. 3번, 에스포지토는 자신의 구성 성분을 이물질로 인식하는 과잉 면역이 작동하면 공동체의 다양성을 증대한다고 보았다. 틀린 선지다 하는 거 쉽게 알아차리셨을 것 같습니다. 사문단에 의하면 과잉 면역이 일어나면 내부적으로 공동체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였으니까 3번 선지가 틀린 게 되네요. 4번,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 근대 국가의 주권이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과 생의학적 차원에서 유기체가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에는 유사성이 존재한다. 맞는 말이에요. 3문단에 언급돼 있었고요. 둘 다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배격한다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었죠. 5번, 홉스는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타자를 죽일 수 있는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성을 앞세웠다. 맞는 말 2문단에 언급돼 있었고요. 이때 이성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이 기존의 체계였던 거고 그 개별적 이성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2차적 면역장치인 주권이란 게 존재하는 거였죠. 이 이성의 개별적 이성과 2차적 면역장치로서의 주권, 이렇게 두 가지가 이어지는 개념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하는 것도 한 번 더 복기할게요. 3번 문제, 에스포지토의 입장에서 기업, 근대 주권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요. 에스포지토의 입장에서 근대 주권은 비판의 대상이었다 하는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를 평가하세요? 마찬가지 우리는 주관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동질성만을 중시하고 이질성을 배척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전쟁과 같은 대량 학살을 합리화하더라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과잉 면역 반응 같은 게 일어나면서 공동체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결과가 야기되더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 한번 복기해 주시고 관련된 선지 골라내시면 1번이 정답이다 하는 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번, 동질성을 지닌 생명만 보존하고 이질성을 배제하는 생명을 통제하는 정치를 작동하게 한다. 이런 게 부정적인 요소였던 거죠. 나머지 선지 보시면 2번, 내 외부의 타자들이 내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오히려 외부의 침입을 활성화한다. 이런 말은 나온 적 없고요. 3번, 내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립 근거로 삼아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그거를 통해서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게 한다는 너무 긍정적인 평가죠. 오히려 공동체의 결속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공동체의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4번, 외부의 힘을 막아내는 경계를 고수하려는 조치를 강조하여 불확실성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생명력을 강화한다가 아니라는 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모두 제거하려는 조치를 시행하다 보면 오히려 내부적으로 생명력을 잃게 되더라. 5번, 원자적 개인이 절대적 주권 하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을 중요시하여 외부의 타자성과 이질성을 위협적인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 원자적 개인이 안정을 보장받는 걸 중요시하는 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의 타자성과 이질성을 위협적인 것으로만 보도록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였죠. 이것과 관련하여 아까 3번 선지 마찬가지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원자적인 개인들이 자율성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3번 선지가 틀렸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4번 문제, 에스포지토의 견해에 따를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보기, 철학자 장릭 낭시는 자신의 나이보다 20년 더 젊은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은 경험을 통해 몸은 어떤 식으로든 전적으로 자기만의 것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설명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위에 있었던 20년 더 젊은 사람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아, 이게 이질성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하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던 거겠죠? 그에 따르면 이식을 수용하는 몸과 이식된 심장은 다른 면역체계가 충돌하여 서로를 거부하지만 동시에 배척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는 이 부분 읽으시면서 우리가 5문단에서 넘버링 했던 거 첫 번째,
일시적으로는 생명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그 이질적인 요소의 스스로를 개방하는 감염이라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충돌해서 서로를 거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질적인 요소를 아예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자기 몸에 침입하는 것은 단순히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는 몸의 나이보다 20년이나 더 젊은 심장을 가진 자신은 도대체 몇 살이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몸의 나이보다 20년이나 더 젊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된 거구나, 이렇게 연결지어 주시면 되고, 생산적 결합을 통해 새 생명이 생성됐다는 점에서 오문단에서 언급됐던 도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자신이 도대체 몇 살이어야 하는지를 묻는다는 표현 자체가 자기 자신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짓는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1번 선지.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은 다른 이질적인 것에 자신을 개방하는 감염을 동반하겠군, 맞는 말이고요. 2번, 심장 이식을 통해 생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질적인 존재와 생산적 결합으로 생명을 생성한 것이겠군, 아까 읽으면서 파악했죠? 3번,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것에 의미가 없어진다고 본 것은 인간 신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겠군. 동일성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에 적용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도눔을 활용한 설명은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성을 통해 작동하는 면역체계였고요. 이질성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차이를 생성하면서 계속해서 삶을 유지하게 되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해주는 글이었어요. 4번, 하나의 면역체계가 다른 면역체계를 배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면역 메커니즘의 보호 전략 중 우회와 중화에 해당하겠군, 맞는 말이죠? 일방적인 배척, 대립이 아니라 우회와 중화라는 전략을 사용한다 하는 내용이 오문단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5번, 자신의 몸보다 20년 더 젊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 몇 살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은 나라는 경계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는 것이겠군,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6문단에 이러한 문장이 적혀 있었고요. 이렇게 생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생성되게 되면 더 이상 근대 주권 국가에서 집착했던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경계와 관련된 의식이 유지되지 않아요. 그 경계를 새롭게 사유해야 한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었죠.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